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미국 언론도 주목합니다. 민족 감정이 섞인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회담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핵 파기 계획을 내놓도록 하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남한 대통령에게 언행으로 최고 예우를 갖추고 있는 북한이 같은 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 사설에서 북미 핵 협상이 꽉 막힌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 기사를 보는 일반 미국인들은 남북 관계는 분명 좋아지지만 북한의 핵 포기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그에게 강간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틴 포드 씨가 다음 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대법관 지명자는 가짜 스토리라고 주장하지만 포드 씨의 친구들은 포드 씨가 미투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친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해왔다고 증언합니다. 대법관 지명자는 과거 여자친구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수집하고 있고 포드 씨의 팔로알토 친구들은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포함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서 다시 큰 레드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오바마 이름을 뺀 헬스케어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경고가 다시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가장 도전적인 미팅, 세 번째가 어려운 남북 정상회담이 될 텐데 당연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냈죠. 협상 책임자로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했고 미국의 모든 언론 어제 오늘이야 이제 한국에서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중간중간 완전한 그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클립이 들어오는 대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방영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께서 특집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야 그런 것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그 판문점 회담이나 싱가포르 회담은 처음이었으니까 역사 처음 갖는 그것 때문에 많은 중계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결과 오늘쯤이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분명히 뭔가를 밝힐 테고 그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도 평양에 특파원을 보낸 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CBS 방송도 그렇고 AP도 당연히 그곳에 지국이 있으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느니 그런 분위기.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또 가장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는 것으로 오픈에어 리무진 머세디스 벤츠죠.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간 건지 독일에서 간 건지 아무튼 벤츠가 많은데 그 오픈 리무진을 타고 한 10만 명 정도가 막 환영을 한다고 하고 그 환영 인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을 테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이 지난번 정상회담들보다 빠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열매를 맺을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미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강조를 하고요. 당연히 경제 협력 있고
군사적인 긴장 줄이기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핵 외교 협상가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될 텐데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만남 자체가 중요한 스텝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과정 비핵화로 가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대단했던 남북 정상회담도 별로가 되는 거고 또 과장된 선전이었던 이 표현은 BBC 방송의 특파원님 표현입니다. 과장된 선전이었던 싱가포르 북미 미팅도 회담도 사진 찍기 행사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그리곤 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의 리더가 인내심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초조하겠어요. 이제 AP통신이 그 회담을 이미 끝냈잖아요. 회담 끝내고 나서 지금은 뭐 기자회견 같은 것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것이 나온 건 없지만 누가 들어갔는가 보면 알잖아요. 대강 뭐 늘 지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는 익숙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AP통신은 앞에 이런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파워풀한 김여정 그리고 김영철 이제 6사람이 회담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그 재벌들이 갔지만 그렇지만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요.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하다가 문 닫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핵 문제가 해결돼야지 유엔이나 미국에서부터의 제재가 풀어져서 그것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날 한국에서 뭐 미국이나 영국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재벌 그 CEO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책임자들이 간 날 유엔 뭐 니키 데일리 그 유엔 대사가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안 지켰다. 뭐 러시아 상표 붙여서 뭐 북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놓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강조했다는 거 누구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나만 들으라고 했겠죠?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워싱턴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비난을 한다는 얘기예요. 북미 협상 지연 책임은 완전하게 미국에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에 무기 먼저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의 북미 대화에서 이미 북한이 수없이 거부했었던 일이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해주겠다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 종전선언을 안 하지 않는가. 그러니 누구 잘못인가? 이게 이제 그 노동신문에서 쓴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사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비칩니다. 내비치면서도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주도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잘 쓰지 않는데 비핵화라는 단어도 여기에 쓰여 있었고요. 뭐 우리가 핵 개발, 핵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뭐 미국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경제 개발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포커스를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남북 3차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구구절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 감정이 쫙 올라갔습니다. 중국도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진 않았지만 서열 3위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외교적인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를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일부 성과가 미국에서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북 내부에서요. 지난주에 이제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스캇 스나이더 그 외교관계위원회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죠. 뭐 이분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랜 동안 그 활동을 했었던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효율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북 관계를 굉장히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과 다른 입장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관계, 한미 관계를 깨면서 완전히 깨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원치 않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다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과 한국이 효율적으로 협제어를 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뭐 good cop, bad cop,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경찰만 해왔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경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bad cop 역할을 조금 해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good cop으로서의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목표는 같지 않느냐, 비핵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목표가 꼭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가 전부가 아니고 남북 경제협력도 있고 민족 화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통해서 쭉 그 육로로 어디까지 뭐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쫙 가서 인구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땅이 작은 그 남한으로서의 그 열세를 극복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계가 왔잖아요. 경제력에 있어서는 땅과 자원과 인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쫙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거고 미국이야 뭐 북한으로부터 공격 안 당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더 예를 들어 다른 이제 그 미국이 세계의 넘버원 국가고 어느 정도 굉장한 그 책임을 세계 평화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지도자라면 모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거의 아메리카 온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세계 평화 이런 거보다는 미국을 북한이 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스캇 스나이더는 양측의 뭐 공동 목표가 비핵화다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부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무진 퍼레이드 할 때 이제 그 조국 통일 막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외치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각도로 절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보수는 지적을 많이 그 하던데요. 글쎄요, 그 어떤 그 다른 그 지금은 그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아래 있으니까 그 주권을 인정을 한다고 하고 그 국가의 국민에게 maybe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큰 절을 올린다라고 그 개념을 잡았을 수도 있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 건 이제 그런 부분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한국의 보수와는 달리 그렇게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를 돌아보시는 그런 그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 국가에 비교하면 초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모시려고 이런 말한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인상적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는 제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발이기 때문에요. 워낙에 그 뉴욕타임스가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발이어서 내용은 전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제 사진이 여러 개가 실렸어요. 사진이 그 여러 개가 실리고 이 기사를 읽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반응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두 사람 오픈카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웃는데 거기에 희망이 보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편안해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세 번이나 만났고 그런데 똑같은 분이 쓰는 거예요. 보이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 표리부동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른 분은 점점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better, warmer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아래는 아주 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스위스에서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쪽 지역에서 있었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 뭐 스웨덴이 됐건 스위스가 됐건 다 관심이 많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문재인 정부 아래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그 자주권을 좀 확립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것 들고 오지 않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인리 추, 라스트 네임이 추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앞에 그 두 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과 그 한국전 전부터인 것 같네요. 소련과 미국이 막 대치하고 있을 때 나와서 결국은 나의 브라더와 내가 40년 뒤에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뭐라고 썼느냐면요.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은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의 오리지널 마스터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뇌시킬 거다. 팍스 뉴스가 김정은을 고용해야지 된다.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람 속에 휘파람을 불듯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직접 음성으로 노동신문에서 비핵화라는 그런 부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이 바람 속에서 휘파람을 불듯 비핵화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싸고 더 좋은 헬스케어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겠다. 그럴 일이 없다.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한 분이세요. 그냥 한반도는 중국이 핸들하게 내버려 둬라. 항상 중국을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파키스탄 핵이 있고 인도, 이스라엘 다 핵이 있지만 핵을 뭐 쓰겠다 하는 협박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뭐 어느 부분적으로 뭐 새로 개발을 안 한다던가 어느 정도 할 수는 파기를 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freezing 있는 무기를 동결하고 동시에 verification은 그 확인은 해주고 있기는 있는데 동결한다. 확인을 해주고 북한 경제 개방하고 군사훈련 줄이고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쇼를 볼 것 같아요. 91년도에 아니타 힐이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돼 있습니다만은 클리어런스 토마스 그 인준 청문회 할 때 아니타 힐도 블랙이고 클리어런스 토마스도 블랙입니다. 전부 백인 남자 상원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아니타 힐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성희롱을 했다. 같이 일할 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니타 힐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어떤 부분적으로 합의를 해버리고 제대로 그 얘기를 충분히 아니타 힐 쪽에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원법사위원회 소속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죠. 그 당시는 91년이니까 27년 전이고 지금은 미투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활발하게 퍼지고 세계 한국까지 건너가고 나서 1년도 넘은 시점입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저 대법관이 수십 년 전에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같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하는 식이겠죠. 그런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스토리가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 내용에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오늘의 미국을 미 전국에서 듣고 계시니까는요. 한국의 그 언론에 의존을 해서 상당 부분 그 보도하는 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기가 조금 힘드신데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제 오늘 그 폭탄과도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탕과 도같은이라는 비유는 적절하진 않네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좋고 나쁘고가 그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강력한 그런 그 뉴스가 지금 그 연방 대법관 그 지명자 브렛 캐버너에 대한 그런 그 뉴스입니다. 다음 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상원에서 먼저 이 캐버나우 그 지명자에게 15살 때 그가 17살이었고 뭐 방에 갇히고 침대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의 온몸이 나를 덮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물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입을 너무 꽉 막아서 그 당시에 운동선수인 그 캐버나우가 꽉 막고 놓아주지 않아서 아무튼 간신히 그 죽는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의 친구가 다 이렇게 해쳐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도망칠 수 있었다 그 방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여성 제가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름을 불러야죠. 크리스틴 그 블레이지 포드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엔지니어고 본인은 이제 팔로알토에서 임상 그런 그 교수를 그 하고 있고요. 지금 51살인가 그렇거든요. 15살 때 그런 일을 당해서 오랜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 남편하고는 그 전에 2012년부터 얘기하고 상담도 받았고 그 상처를 뭐 본인은 오래 겪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지역의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7월 달에 그리고 7월 30일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에게로 그 편지가 적고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박스에 그 로라 잉그램이 트위터에다가 딱 그 하나 쓴 것이 또 오후에 많이 퍼졌죠. 이 그 교수의 부모가 1999년도에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다 메릴랜드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그 부자 동네에서 이 캐버나우 지명자는 남자 사립학교에 다녔고 아마 이 교수는 여자 사립학교에 다녔고 그런데 이제 여름날 그 남자 4명, 여자 2명 그 보이와 걸들이 만나서 미국 그 보이 걸들은 파티 많이 하잖아요. 파티할 때 일어났었던 일이다 하는데 로라 잉그램이 99년도에 이 교수의 부모가 포클로저를 당할 때 재판관이 판사가 바로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브렛 캐버나우가. 그래서 아마 그 포클로저 재판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렇게 나선 것이다. 로라 잉그램이 그렇게 트윗을 했어요. 어떠한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은 없이 포클로저 뭐 판사가 됐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팔로우업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민주당으로서 공화당 그 브렛 캐버나우 그 연방 대법관 지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 하는 식으로 이제 쭉 뭐 인포월즈 이런데 쭉 그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화당의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이 얘기는 좀 들어봐야지 되겠는데 하고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FBI 거짓말 탐지기까지 다 통과를 이미 했다고 하니까요. 이 교수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수가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할 때도 하도 오래전이라서 36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은 기억을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는 없겠으나 아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었던 정직성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어제도 페이크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크 스토리로 나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날 그런 파티가 있었다면 다른 6명 가운데서 4명이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뭐 항상 이 she said, he said이기 때문에 4명의 증언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파티가 있었다 없었다 자체는 또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그 들어봐야지 되는 일이다. 뭐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아니 이런 얘기 들어보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 인준 투표가 늦어진다고 그게 뭐가 큰 대세의 지장이 없다. 연방 대법관은 한 번 지명되면은 이게 그 평생을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직성을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부터. 왜냐하면 이런 일이 가짜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께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준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이 대법관 지명자가 일을 할 때 뭐 이메일 관련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했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의 그 정직성 같은 것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려던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제프 프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지금도 이 캐버너 지명자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대통령은 유난히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대통령 치고 조용한 편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 아마 본인의 뭐 헐리우드 그 테이프라던가 또 여성들에게 돈 주고 입막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그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관 입장으로서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과거 걸프렌드들에게 쭉 그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남자로서 보이프렌드로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 아니었는가? 뭐 이런 걸 수집을 하겠죠. 그런 자료들을 지금 쭉 수집을 한다고 하고 원래 이 청문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씩 이거 지금 우리 자료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문회를 연기해야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척 그레슬리 공화당의 그 위원장이 노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청문회를 시작을 그 했었잖아요. 그 위원장도 들어보겠다 해서 결국은 월요일 아침에 미국 역사상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남편은 무슨 엔지니어인가요? 아무튼 무슨 엔지니어인데 엄마, 아빠, 아들, 4명이 전부 서퍼래요. 그래서 산타크루즈에 비치하우스가 있고 팔로알토에도 뭐 1층 집이 있고 남편은 집을 그 리모델링 하는 것을 스스로 다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크리스틴 그 블레이지 포드가 친구들에게 지난해부터 뭐 그 전에 들은 사람도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말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이라는 친구와는 비치사이드의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제가 세노스 더 머큐리 뉴스를 보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세노스에서 발행되는 그 이제 그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쭉 그 스토리 앞에 전해드렸었던 그날 그 여름날 그런 일이 있었다. 지어낸 말이라고 지금 뭐 얘기들을 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레베카라는 친구도 2017년도에 이제 미투 무브먼트 한창 있고 그럴 때 이 지명자가 지명되기도 전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 훨씬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지명자로 된 거니까요. 그때 나에게 말했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이 지금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연방 판사다.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완전히 폭력적이었고 신체적인 그 위협을 당했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주 그 중요한 슈퍼파워 자리를 갖는다면 그거는 참 그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친구, 이 친구는 남자친구네요. 짐. 보이프렌드가 아니라 just friend. 메일 프렌드요. 짐이라는 프렌드도 이 캐버나우의 그 방어자들이 이 그 포드의 캐릭터를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이 포드 자체도 이 그 포드 교수 자체도 두려워하겠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이 친구 메일 프렌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건가 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 몇 살 때 그때의 일을 잊어보려고
엄청 애를 썼었는데 중간중간마다 부딪히기도 했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상담도 받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상담자가 다 의료 기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잊어보려고 했었던 그 일을 구체적인 것까지 내가 다 노력을 해서 기억을 해야지 되네. 이런 얘기를 친구에게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교수 친구들이 팔로알토에 15명 있는 친구들이 뭐 대부분 워킹맘이에요. 일하는 엄마들인데 텍스팅 그룹을 만들어서 친구를 그 지지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아니타 힐 지금은 이제 브랜다이즈 대학교의 그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연방 상원 그 의원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주 그 솔직한 충고를 했는데 오늘 뉴욕타임즈였었던 것 같아요. 기고문을 보냈는데 기고문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91년도 내가 그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에 나간다는 것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한 교수가 뭐 얼굴 다 내놓고 아이들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집에 없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니타 힐 교수가 먼저 그런 일을 그 당시에는 참 흑인 여성으로서 여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오만 얘기 다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랬는데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공공 관심에 집중해서 청문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정한 청문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에 정치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이 일을 들여다봐야지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아니타 힐 교수가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에 정말 대단한 그런 청문회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이 큰일 났다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전국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의 약 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는 조금 더 많습니다. 57%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분석들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화당 우파 성향의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오피니언이 들어있는 그런 그 뉴스를 들으시면 이번이 그 레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빨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실 텐데 실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조금 하원은 뭐 거의 그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있고 선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보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자기 만족을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뭐 우리가 이길 건데 하고 투표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23석만 더 차지하면 다수당이 되고 뭐 중간선거에서 그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다수당이 안 되는 게 그 양당 중에서 그런 일이 거의 드문 일이고 그러나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탄핵을 야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538 여론조사기구 네이실버 씨가 하는 뭐 비교적 뭐 중도라고 할 수 있겠죠. 82% 확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조사에서도 이제 그 71%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공화당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더 크게 이길 것이다. 레드 웨이브를 볼 것이다. 레드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보도가 나오면 안 믿고 무조건 페이크 뉴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역풍으로 온다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그 CNN의 앤더슨 쿠퍼가 한 8분 동안을 계속 옛날 클립을 보여주길래 처음에는 건성으로 보다 왜 저러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그 큰아들이 페이크 뉴스를 많이 퍼뜨리거든요. 본인의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 지금 최근에 그 플로렌스 그 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그 플로렌스의 그 웨더 채널에서도 괜히 막 바람이 많이 부는 것처럼 정말 쇼했어요. 쇼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앤더슨 쿠퍼도 거의 가슴까지 물이 찬 곳에 들어가서 막 리포트하는 거 하면서 마치 페이크라는 식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카메라 기자는 좀 이렇게 또 그렇게 많이 안 찼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번에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이고 또 실제고 다만 그런 그 당시 텍사스에서의 그 허리케인이었을 거예요. 몇 피트 차이에서도 그렇게 물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위험하다 하는 것도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슴에 찬 채로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클립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아들이 왜 그렇게 가짜 트윗 같은 것을 하는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그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트윗만 믿고 레드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어. 이것을 믿는 것을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 오바마 소리는 살짝 빼고 특히 트럼프가 이긴 미시건, 오하이오, 뭐 네바다 이런 데서 오바마 케어는 빼고 헬스케어를 잘하겠다고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백인, 돈 없고 교육 많이 받지 못하고 뭔가 미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뭐 소수인종, 이민자들이 많이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숫자로 백인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백인이 가장 많은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그 층이고요.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나 너무 건강해서 강제적으로 들어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된다던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오바마 케어의 목표가 그 평생 한 번도 그 건강보험을 못 가져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블랙이나 히스패닉계에 많은 그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냈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에 유엔에서 만나게 되는데 9월 25일 화요일로 잡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연설 기억나시죠? 뭐 북한 그 나라를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나와서 그대로 내가 트럼프가 하듯이 하겠다고 그 다음 날인가요? 아무튼 연설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그 유엔 그 데뷔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인 비전에 대해서 이것을 그 양자간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무역 같은 데서도 다 마찬가지로요. 그동안은 세계에서 그 미국이 주도를 해서 다국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무기도 줄였고 등등 가난도 퇴치하고 경제 발전도 했고 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것을 또 이번에도 강조를 할 것인가. 그 사이에 뭐 나토, G7, 이란 딜, 관세, 기후변화 다 탈퇴를 했죠. 다른 나라와 함께 약속을 했었던 것도 일방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동맹국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 그 핵딜도 미국은 빠져나왔지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도전이 얼마나 많아요. 테러리즘, 난민, 경제개발, 뭐 글로벌 건강. 저쪽에서 누가 쿨룩쿨룩 메르스 하면 그 메르스가 미국까지 오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다음 주에는 또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멜라니아 트럼프가 처음으로
강정 만났네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폴란드 그 대통령 부부와 만나고 있는데 폴란드 그 퍼스트 레이디가 올해 그 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키가 멜라니아 트럼프보다 더 크고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독일어 그 교사를 했다고 하죠. 수십 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지금 딸 한 명을 두고 있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멜라니아 트럼프보다 더 크더라니까는요. 강혜신이었습니다.